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둘의 박규의 노무사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기업의 노사관계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2026년 3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우리 회사가 직접 채용한 적도 없는 하청업체 노조가 단체 교섭 요구서를 들고 사장님실 앞을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와는 계약 관계가 없으니 하청 사장님과 이야기하십시오라고 정중히 거절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다층적 고용 구조 속에서도 실질적인 결정권을 쥔 원청이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기업에게 이 법은 규제의 족쇄가 되겠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에게는 노사관계를 새롭게 정의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 지침을 바탕으로 우리 경영진이 당장 무엇을 점검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그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 원청은 책임이 없을까요?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매우 근본적이고도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은 우리 원청은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 답을 준비해왔습니다. 비록 종이 위에 계약관계는 없더라도 누군가의 임금과 노동시간, 그리고 안전을 실질적으로 좌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법적 책임을 지는 진짜 사용자라는 논리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내리는 사소한 업무 지시나 우리가 구축해놓은 촘촘한 관리 시스템이 하청 근로자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법은 이제 여러분을 피할 수 없는 교섭의 당사자로 지목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가졌을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법이 규정하는 사용자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비즈니스 관점에서 명확한 선을 그어드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핵심 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뜨거운 쟁점인 새로운 사용자 개념의 정립입니다. 누가 계약 외 사용자가 되는지, 그 판단의 잣대는 무엇인지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입니다. 과거에는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경영상의 결정들이 어떻게 합법적인 쟁의의 소재로 변모하는지 분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이 당장 내일부터 실천해야 할 실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발표의 목표는 단순히 법조문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2025년 9월 9일에 이루어진 법 개정의 취지를 완벽히 체득하여 불필요한 노사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경영권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배경과 목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단순히 조항 몇 개를 손보는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하도급 등으로 인해 노동의 형태가 고도로 다층화된 현대 고용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법체계 아래에서는 하청 근로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짓는 원청과 대화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제2조 제2호 후문을 신설하고 제2조 제5호를 개정한 이유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와의 교섭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노사 자율에 의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산업 현장의 갈등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이 법의 상위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위협이 아닌 새로운 노사 상생의 질서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위해선 법의 취지를 정확히 꿰뚫어보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노동조합법 개정의 두 가지 핵심 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뼈대는 두 개의 기둥으로 지탱됩니다. 첫째는 제2조 제2호, 즉 사용자 정의의 확대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사용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었습니다. 둘째는 제2조 제5호, 노동쟁의 대상의 변화입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 영상의 결정이나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 협약 위반 등이 새롭게 쟁의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사용자라는 교섭의 주체가 늘어남과 동시에 쟁의라는 행위의 명분 또한 획기적으로 넓어진 것입니다.
이 두 축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기업의 노사관계 대응 전략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재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기업 노사관계에 미치는 근본적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우리 기업 현장에 어떤 실질적인 파급력을 가져올까요? 가장 즉각적인 변화는 교섭 당사자의 다변화입니다. 이제 원청은 자사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 노조와의 교섭 요구에도 전략적으로 응대해야 하는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합법적인 파업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경영상의 중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조와의 소통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경영진에게는 분명한 부담일 수 있으나 역설적으로는 투명한 노사소통을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수동적인 방어 위주 대응에서 벗어나 개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 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지 그 상세한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사용자의 정의 계약 외 사용자란 이제 실무에서 쓰이는 법적 용어를 명확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개정법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용어는 계약 외 사용자입니다. 기존의 사용자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계약 사용자였다면 이제는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와 결정입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임금, 시간, 복지와 같은 핵심 근로 조건을 원청이 사실상 좌우하고 있다면 법은 원청을 사용자로 간주합니다. 이는 계약서라는 형식적 요건보다 누가 진짜 힘을 행사하고 있는가라는 실질적 지위를 우선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을 관계에서의 영향력이 법적 책임으로 전이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계약 사용자 전문화, 계약 외 사용자 후문에 대해 구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구성을 보면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조항의 앞부분인 전문은 우리가 흔히 아는 하청업체나 수급인 같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 지위를 갖는 전통적인 개념이죠. 반면 이번에 신설된 후문은 원청이나 도급인 같은 계약 외 사용자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계약 사용자와의 관계를 통해 하청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을 포괄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하청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서의 문구 하나, 지불하는 대금의 산정 방식 하나가 하청 근로자들의 처우를 옥죄고 있다면 우리는 후문상의 사용자로 소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라는 말은 현장에서 어떻게 해석될까요? 자, 여기서 실질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서류상의 관계를 넘어 우리가 운영하는 관리 시스템이나 전자기기를 통해 사실상의 통제력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예컨대 전산망을 통해 하청 근로자의 업무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통제한다면 이는 실질적 지배의 강력한 징표가 됩니다. 또한 구체적이라는 것은 모든 근로조건을 다 쥐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로시간이나 복리후생 등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결정권을 행사하더라도 딱 그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즉, 부분적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사실이 우리 경영진에게는 더욱 까다로운 관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지배와 결정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배란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소유권을 바탕으로 작업 공간의 운영 방식과 안전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직접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원청이 의도하는 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졌다면 이미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은 필요할 때 언제라도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사실적 권한을 보유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배와 결정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담당할 정도로 지속적일 때 비로소 법적인 사용자 지위가 확립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7-2881 판결이 명시한 것처럼 고용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분담하고 있다면 형식적 계약 여부는 더 이상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사용자성 판단 원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성 여부는 단칼에 잘라 말하기 매우 어렵기에
법은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첫째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입니다. 둘째는 하청 사업이 원청의 사업 목적을 위해 얼마나 필수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입되어 있는가는 조직적 편입성입니다. 셋째는 경제적 종속성, 즉 하청이 우리 회사 없이는 존속이 불가능한 구조인가를 봅니다. 넷째는 근무 방식에 대한 원청의 영향력이며 마지막은 단체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타당성입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2023구하보만 5658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원은 이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엮어 누가 이 노동의 실질적인 수혜자이자 결정권자인가를 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려 요소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 여부입니다. 이번 개정법 해석에서 여러분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핵심 개념은 바로 구조적 통제입니다. 이는 원청 관리자가 하청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이것 해라, 저것 해라라고 지시하는지를 따지는 고전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대신 하청업체가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래의 구조나 관리 시스템이 존재하는지를 봅니다. 단발적인 개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청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통제가 확인된다면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사실상의 처분 가능성을 갖게 되며 이것이 바로 단체 교섭의 당사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결정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구조적 통제 인정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도급계약 내용 때문에 하청업체의 영업일수가 고정되어 하청 노사가 합의해도 근무일을 바꿀 수 없다면 이는 전형적인 구조적 통제입니다. 또한 하청 근로자의 작업시간이 원청의 생산 물량이나 원청이 배차한 물류 차량의 출발 시각에 따라 톱니바퀴처럼 연동되어 결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청이 제공하는 설비의 성능이나 지원 인력의 규모에 의해 하청의 작업 강도가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상황이라면 법은 이를 사용자성 인정의 강력한 증거로 삼습니다. 하청 근로자의 삶이 원청의 시스템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일반적 도급계약상 지시권과의 구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소통이 사용자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 납기나 품질을 요구하거나 발주서에 따라 작업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지시권의 범위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구내식당 업체의 배식 시간에 맞춰 조리해달라고 하거나 청소업체의 작업 장소를 배정하는 것, 보안상의 이유로 시설물 관리 규칙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구조적 통제로 보지 않습니다. 즉, 업무의 결과물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협의는 경영권의 영역으로 굳건히 보호받습니다. 우리는 이 정당한 관리와 근로조건의 지배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우리만의 관리 가이드를 정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완적 기준은 조직적 편입입니다.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우리 사업 목적을 위해 얼마나 기능적으로 통합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청의 업무가 우리 사업 수행에 상시적이고 필수적인지, 그리고 우리 소속 직원들과 함께 하나의 작업 집단을 이루어 협업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2024구 합 72,896 판결은 판매사원들이 원청의 사업 체계에 직접 편입되어 있다면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인원 배치나 근무 형태가 원청의 생산 계획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면 조직적 편입도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업무라면 인정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종속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청업체가 우리 회사 외에는 다른 거래처를 개척할 자유가 없거나 매출의 거의 전부가 우리에게서 발생하여 계약 해지 시 기업의 존속이 불가능한 전속적 관계라면 종속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또한 하청업체가 독자적인 장비 없이 원청의 자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잣대입니다. 이런 경제적 종속성은 하청업체 사장이 근로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고 싶어도 원청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법은 바로 이러한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 권한을 쥔 원청을 교섭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과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공포를 느끼시는 지점, 바로 이게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노조법상의 사용자성과 파견법상의 근로자 파견은
엄연히 다른 별개의 개념입니다. 파견법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명령을 내리는지를 따집니다. 반면 노조법은 집단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지휘 명령이 없어서 파견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구조적 통제를 통해 근로조건을 좌우하고 있다면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법의 요건이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경영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노동조합법과 파견법의 명확한 분리입니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불법 파견을 자인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체 교섭 의무는 노조법에 따른 독립적인 법적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는 과정과 파견법상의 지휘 명령 여부는 법리적으로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교섭에 응하는 것이 곧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과도한 두려움 때문에 대화를 거부하다가는 오히려 부당노동행위라는 더 큰 법적 리스크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당당하게 교섭에 임하는 것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앞서 강조한 리스크들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성 인정이 제한되는 예외적인 상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개별 기관의 재량을 넘어 상위 법령이나 국가의 예산 지침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어 보이더라도 기관장을 단독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우리 기업도 만약 외부의 법적 제약이나 국가적 규제에 묶여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교섭 의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권한이 없는 곳에 책임도 없다는 원칙을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계약 외 사용자의 책임이 결코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법 조문에는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명확한 한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청이 하청의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무차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그 특정 영역 내에서만 교섭 의무를 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 시스템만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면 임금 인상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역별로 사용자성 여부가 세밀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리 회사가 지배하는 영역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사전에 현미경처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